폭락 직전에 매도했습니까? 한참 폭락하고 있던 중에 고점은 사실은 3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를 했고요.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됐는데 내부자 정보 취득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네. 만약 내부자 정보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가상화폐 관계자, 핵심 관계자라든가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아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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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하필 위믹스입니까? 가상화폐가 발행하는 회사가 되게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인 그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네. 때문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 논쟁이 계속해서 불이 붙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우리가 도입에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봤어요. 네. 오늘 한 유튜브 방송 출연해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맞습니다. 일단 이 내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투자했다 이 점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불린 돈 6억 원 전세금으로 썼다가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코인에 투자를 한 거다. 외부에서 돈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 자신은 월세살이를 하면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하. 외부 자금이 연관된 게 없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또 일각에서 이 내부자 정보를 받아서 해당 코인에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한창 본인이 이 코인 폭락 시점에 매도를 했다. 내부 정보를 알았다면 그 시점에 팔 리가 없다. 이렇게 적극 해명했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특히나 보면 과연 무슨 돈으로 이 코인을 샀냐 이런 의문이 가장 많은데 해명을 들어보면 주식 팔아서 이 돈 가지고 코인 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일단 그 김 의원의 해명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 의원이 예전에 이제 재산 신고를 했을 때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예금이 한 9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예금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제 판매를 해서 그 예금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해명을 보면은 또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코인을 샀다는 얘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주식을 팔아서 코인을 산 건지 아니면 뭐 예금에다 넣는 건지 이 부분도 지금 불명확하고 지금 자금 출처도 이제 전혀 지금 이제 뭔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당에서요 의심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 좀 들어보겠습니다. 9억이라는 투자 자금에 대해서도 주식을 판 돈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게 왜 예금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명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꼬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65 코인 게이트가 상당히 여론을 많이 흔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자, 어쨌든 주식을 판 돈 가지고 코인을 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금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 그와 비슷한 금액의 예금이 또 늘어나요. 그러면 어느 한 군데 뭐 예금이든 코인을 산 거든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흔히 하는 말로 단타의 규제인 것 같아요. 짧은 시기에 고점이 올라갔을 때 팔아가지고 그것을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예금으로 넣는다.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코인도 비슷한 시점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건 있습니다.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분이 코인 관련해서 매도 매수를 해서 60억까지 벌었다. 이 부분이 수상하다고 해서 정보가 검찰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여기에서 불법적인 것이 나오는 것인가를 먼저 수사를 해야지. 김남국은 왜 돈이 많아? 김남국이 돈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생겼어? 종잣돈의 출처가 어디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거는 별건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 관심 가지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권이라든가 검찰에서는 불법의 의혹이 있는 부분만 저는 수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을 개인적으로 믿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이런 일에 좀 집중하고 에너지를 낭비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라는 비판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 변호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참 궁금해요. 주식을 팔아서 9억 정도 됐어요. 코인도 9억치 샀고 그다음에 근데 보면 예금도 9억 정도 늘었고 이걸 보고 김남국 의원하고 장해찬 최고위원은 산수 논쟁이 붙거든요. 최 변호사는 어떻게 산수적으로 계산 좀 되세요? 어떠세요? 김남국 의원님이 가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지갑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갑에 LG 디스플레이를 팔았던 돈 약 10억 원 가량이 들어갔는데 그 10억 원 원금은 그대로 있으면서 갑자기 65억 원 상당의 코인이 생겼다? 그런 지갑 누가 안 갖고 싶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그 김남국 의원께서 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슬쩍 빼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결국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산수책 한번 펼쳐볼 것 같은데 산수책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실력은 초등학교 1, 2학년이 아니고 유치원생도 요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10억 원이 나왔는데 그 돈으로 코인을 샀다고 하면 그 돈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이 그대로 있으면서 코인이 갑자기 60억 원어치가 생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실제 저 또한 이 MBN 그 방송을 아침에 하면서 김남국 의원님과 같이 그 방송을 했는데요. 일전에요. 그럼요. 그때 그 뭐라고 하면 그때 김남국 의원님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 얘기가 들었어요. 직접 그래서 들으신 그럼요. 그래서 말씀이죠?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휴, 그 의원님 그 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고 하는데요. 했더니만 그 본인 말씀은 코인으로 팔은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주식 값이 툭 떨어져 가지고 폭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알고 봤더니만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한 15억 원 가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돈을 또 정말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장 핵심적인 코인이 아니고 이른바 김치코인 내지 잡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의 현금을 몽창 다 넣는다? 상식적으로 그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주식이 대한 지금 얘기 나오는 LG 디스플레이 그 주식 말씀하시는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 김남국 의원님하고 대질할 용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진영 위원장. 지금 김남국 의원이 며칠째 계속해서 해명을 해요. 그런데 이 해명이 계속해서 해소가 안 되고 점점 의혹으로 불어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자,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가상화폐 투자해서 총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매수나 매도 구체적으로 언제 했는지 그리고 변동성이 큰 코인에 왜 이렇게 큰 금액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은데 여지껏 해명을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바깥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의혹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 아닐까요? 이제 저 부분이 사실은 수사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막 헷갈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2021년까지만 해도 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입니다. 네. 코인이 올라갈 때입니다. 그 올라갈 때 한 달 상간에 4배, 5배씩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총 자산이 60억까지도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또 김남국 의원이 재산 신고한 것을 보면 14억, 15억이거든요. 네. 그럼 뭐냐? 그때부터 한 4-5배 또 떨어졌다는 겁니다. 코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안정화되어 있지 못하고 지금 요동을 쳤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김남국 의원이 가졌던 최고점의 60억 상태 그것만을 조망을 해가지고 김남국은 왜 6배, 7배를 벌어서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매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과연 이 상황에서 내부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밝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자꾸 추측성 나오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럼 김남국 종잣돈이 어디서 나왔어? 그렇죠. 그다음에 당장 팔았는데 10억이 다시 어디 생겼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은근히 김남국이 어디 가서 뇌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자꾸 추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별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코인 거래 관련해서 불법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이것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상황에서. 해명을 해도 자꾸 해소가 안 되니까 이런저런 의혹들이 계속 붙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김남국 의원의 상황인 거예요.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일이 다 해명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코인에 관해서 어떻게 저렇게 규제가 돼가지고 5-6배씩 올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사는 수사고 민주당 자체에서 지금 자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 자체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인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런 부분은 있겠죠. 재산 신고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후원금 계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 상황들 그리고 또 유관 상임위에서 하면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남국 의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본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명을
당에서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뭐 듣고 있는 중이고 아마 오늘 오후쯤에 뭐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권칠승 대변인의 어제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뭐 오늘 오후쯤이니까 어제 오후쯤에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어제 오후에도 뭐 여러 가지들 뭐 해명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김진희 변호사.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그 김 의원의 그 종잣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어느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제 자금 흐름에 대해서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김 의원이 뭐 내부자 정보를 이용을 했는지, 그래서 뭐 그게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지 이런 어떤 법적인 것을 차치를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이제 옳은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윤리강령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법안도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관련 네. 법안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이해충돌 관련 여지가 있는지 이런 취지로 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 제소한 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여기에 김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네. 만약에 유예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 수익금의 20%를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논란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김 의원은 이게 특정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던 법률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예외 대상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 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집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면 안 되냐 이런 것으로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희 변호사,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살펴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법안에 이제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회피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입법권 남용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최지영 변호사, 보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지신탁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인은 빠졌어요. 그렇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수십억 원 정도가 되면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다른 부분 아닐까요? 사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법을 피해 다닌다고 이른바 법꾸라지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고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것이 없다가 아니고 있지만 그것은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불특정 다수인의 장막에 숨어서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회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이 누굽니까? 이른바 청년 정치인으로서 깨끗한 정치, 정말 나는 청렴하다라고 했던 그 누구보다 앞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선 밝혀야죠. 왜 이해충돌을 얘기하고 왜 부정부패를 얘기하죠?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이란 것은 추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지난 정부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고 나부터 먼저 내놓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민주당이 어떤 반성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관련해서요. 국회에서 뭐 앞으로 좀 논의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해서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됐던 강래구 씨요. 네. 이번에 구속이 됐네요. 맞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의 키맨이죠. 강 씨 어제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어제 이 단독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강 씨가 검찰에 낸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휴대폰을 초기화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어제 영장 심사에서 강 감사는 이 검찰 측 청구 사유가 사실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박지원 부원장, 이제 강래구 씨가 구속이 되면서 어쨌든 검찰은 이 강래구 씨의 신병을 확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쏠리는 게 자, 송영일 전 대표 그리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언제 소환하고 어떻게 조사할 건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저는 검찰에서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빨리 하는 게 맞다. 지금 여차하면은 이게 검찰이 이 증거를 가지고 시간을 기획한다는 의심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수사 내용이 이정근 씨에 대한 녹취록 내용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지난해에 이정근 씨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터진 것도 한 반년 이상이 지나서 터졌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사실은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할 거라면은 한꺼번에 비슷한 시기에 소환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털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부분 뭐 이제 검찰의 타임테이블 안에 있을 테니까요. 요 부분도 좀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민주당 얘기 쭉 하던 와중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일정들이 있어서 요거 한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박진영 부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뭐 대구 경북 지역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시기적으로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에요. 네네. 공교롭게도 취임 1년에 대구 경북을 간단 말이죠. 이거 어떤 숨을 뜻이 좀 있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율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 영남 지역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준 하나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수 진영의 이탈 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그 추스르려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정 중에 보니까 홍준표 시장을 만나는 일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홍준표 아마 이제 진보적인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같은 보수 정당에서 대선 주자가 되더라도 차라리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이 됐더라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정치적 뉘앙스까지도 포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영 변호사 지금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만난다. 저는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림 좀 그려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일석이조, 일타쌍피를 노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정부의 1주년이 되는데 적진에 뛰어들어서 민주당의 어떤 여론을 환기시켜 놓는 한마디로 물타기 힘빼기 전략이라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지금 그 홍준표 대구지사와 대구시장과 만나서 논의하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달빛 전철 논의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구에 가지만 달구벌과 빛골, 광주 사이에 있는 이 도로, 철로를 닦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한 번 대구에 가지만 그와 같은 효과는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견인하는 한마디로 하나의 어떤 포석으로 두 가지 효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주당으로서는 머리를 상당히 브라이트하게 썼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 과연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될지 글쎄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자찬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실은 1주년을 맞아 국정운영 비전이 담긴 3D 전광판을 서울 시내 곳곳에 띄웠습니다. 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이런 이름표를 단 우주 비행사도 나오고요.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 등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사실상 1주년 메시지를 하루 먼저 냈는데요. 취임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워싱턴 선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관저 초청, 또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 재개까지 외교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에 약 40조 원에 달하는 2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놔서 무슨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네, 윤 대통령 용산 시대를 열면서 청와대와 용산 정원을 개방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엄정 대응하는 방식으로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평가도 받았죠.
특히 노동과 연금, 교육 3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는데 야당과의 협치 부재가 아쉬움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민주당에 장악돼 있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3대 개혁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한 발을 못 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이 친윤계 공부 모임을 가진 국민의힘, 이 민주당 원로 정치인을 강연자로 초청해 쓴소리를 듣고자 했는데요. 원래 쓴소리는 저 애정이 있어야 쓴소리라는데 제가 사실 이 당에 별로 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락으로 떨어질 테면 빨리 떨어지는 게 낫죠. 그래야 새로운 희망이 생길 테니까. 네, 실제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 37.5%, 외교 안보 분야의 긍정평가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상황입니다. 매번 그 정상회담 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외교 원칙은 흔들리고 경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는 국민 상대로 성과가 컸다고 이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만 문제겠습니까? 생각의 문제도 저는 크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사이에 상상 이상의 거대한 퇴행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국민들도 그래서 지금은 100점 만점에 아마 30점. 30점? 네, 이게 뭐 여론조사로 거의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취임 1주년 맞아서 기자회견하지 않는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네, 10점 만점, 100점 만점에 30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여당 의원들은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취임 1주년 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를 하면은 이것을 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로 그러지만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고 속이고리즘입니다. 계속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니까 그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규명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면 또 좋은 기사도 아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연합뉴스가 다른 중립적인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근데 비판적인 기사가 그날따라 유단히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단정할 그거를 알고리즘이나 이런 그 뉴스 편집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검증해서 그 문제가 있으면 네이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니까 그 뭐 다른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윤 정부 1주년 이 사진전이 열렸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 최고위 회의까지 취소하고 여당 지도부 총출동했지만 이 자리에서 통편집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윤리위가 열렸지만 결론은 대통령 1주년인 내일로 미루어졌습니다. 김기훈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1주년 날짜라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입증 자료를 받지 않고 진행하면 징계 취소 사유까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준석 사태 대자뷰라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 기회를 주기 위한 시간 끌기란 해석도 나오는데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진 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네, 박진영 부원장님. 공교롭게도 날짜가 겹쳤습니다. 대통령 1주년에 지도부 2명의 징계 결정이 나오게 됐는데 일정을 조금 미룬 게 사실입니다. 자진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태영호 최고위원의 입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진복 수석과 통화했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이 공직자의 선거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대통령의 연관성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의원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과 통화했다 안 했다라는 것보다는 사상 관련 발언들이라든가 또는 뭐 김구 선생 관련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이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사고 체계를 가진 분이에요. 징계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도 못하고 있다. 이건 뭐냐? 제가 봤을 때 혹시나 태영호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이진복 수석과 통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저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최진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준석 전 대표의 대잡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어떤 징계 처분이나 형사 처분이 있을 때는 그것이 절차적 내용과 실체적 내용이 정확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특히 아까 나왔습니다만 황정근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나아가 선거 전문가, 선거 사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그 징계위원 자체도 추후에 어떤 그 뒤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무사튼튼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소명을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이와 같은 그 징계 절차가 저는 미뤄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그 얘기하고 있는 태영호 의원의 입을 두려워하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3월 9일 날 그러니까 3월 8일 날 전당대회에 있던 다음 날 이진복 정무수석이 뭡니까? 그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축하하고 앞으로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속에서 과연 공천 얘기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당 사자가 그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 걸고라도 그 태영호 의원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을 제대로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공교롭게 같은 날이 됐습니다. 빨리 신속한 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분이 정치적 해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야지. 그리고 윤리에서부터 추가로 제가 뭐 정치적 해법은 뭘 의미하는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앞서 우리 뉴플리에서 윤리위원장 얘기를 들어봤지만 정치적 해법에 따라서 뭐 징계 수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분이 정치적 해법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치적 해법 이거예요 얘기를 하면 그거 따르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으로선 본인이 정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겠다라고 그랬죠. 얘기를 하면서 때릴수록 더 강해진다라고 해서 본인은 절대 어떤 사태나 어떤 그 사과가 있을 수 없다라는 배수준을 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살짝 그 말씀이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퇴했을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어떤 공천을 담보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윤리위원회에 상정됐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탈당을 하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폭탄 선언을 하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로 사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은 끝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박준일 본부장, 지금 일각에서는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정 운영에 걸림돌, 짐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혹시 윤리위 전이나 후에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을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뭐 국정 운영의 걸림돌은 대통령실 아닌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저는 뭐 교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진행되어 왔던 일들의 개연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를 잘라내는 과정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못하게 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과정들 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수석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이정근 씨의 녹취록은 의심하지 않고 다 사실처럼 받아들이면서 국회의원이고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태영호 씨의 이야기는 왜 녹취록이 우리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 입장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누가 보더라도 저 지도부라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내려다 꼽은 지도부잖아요. 별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저게 공천권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실에서 움직여서 태영호 의원에게 뭔가 언지를 줘야 되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통화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녹취라든가 그런 가능성,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말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는 게 제 주장인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 논평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전부터 뭐 그런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해명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내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자,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릴지,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뉴플리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변호사, 대통령실이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화자찬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라는 게 물론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한 자리도 되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소통이라는 이런 공간이 또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자화자찬 자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론 이제 뭐 성과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브리핑을 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던가 조금 뭐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자화자찬하는 거는 조금 뭐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브리핑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뭐 국민의 의견이라든가 기자를 통해서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또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대통령실도 뭔가 더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취임 1년을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영상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짧게 좀 편집을 해봤는데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또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넘어 더 크게 도약하는 다시 대한민국. 자, 지금 이게 이제 취임 1주년 성과 홍보하는 영상인데 우리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좀 소감 좀 들어볼까요? 먼저 최진영 기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자화자찬인가요? 영상으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화자찬인가요? 영상적으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자화자찬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역대 이런 정권은 처음이다. 1주년 기자회견 안 한 정권이 저는 처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1년 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창조경제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1년 차에 소득주도 성장, 이명박 대통령 뭐 4대 강도하고요. 뭔가 하려는 정부였어요. 이 정부는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로는 뭘 하는지를 목표가 없는 정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이제 그 최고위원 한 분이 3대 개혁까지 이야기하시는데요. 노동, 교육, 연금 이거 있잖아요. 네거티브 과제예요. 대부분의 대통령은 몇만 불 시대로 가겠다. 창조 경제를 해서 나라를 어떻게 부강시키겠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내거는데 네거티브 이슈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는 것은 역시 아직도 수사하고 검사처럼 하겠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4년.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비정상화의 정상화. 그러시구나. 정말 비정상화가 작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거 정상화하는데도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네거티브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가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경제적 자유주의 이것을 확보하는 그 길이 지난하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나아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 외교, 경제 등 5가지 분야를 나누어서 30가지 정도의 어떤 성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탈원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가진 원전 생태계 지금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 지금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것이고 앞으로 1년, 2년 가는 과정에서 경제 분야까지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 여론의 지지세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쇼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가 대부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기획하고 어떻게든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담백하게 나아간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뉴플리에서도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 1년 국정 운영 지지도입니다. 지금 긍정평가가 37.5%고요. 부정평가가 60%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과거 얘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최지웅 변호사, 지지율은 중요하지 않다. 조금 전에 이제 박진영 부원장은 이 3대 개혁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 일이어도 이거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신념이라고 할까요? 이 기조 1년을 맞았습니다. 흔들림이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에 대한 빚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마치 프랑스의 마카롱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랑스 마카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금 개혁 같은 거에 굉장히 큰 반발이 있지만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오히려 그 개혁 성과가 나오면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역설을 지금 볼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실제 대한민국에 있어서 뭐 나름대로 그 민주당의 정권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노동개혁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많은 뭐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조직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겁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체 큰 틀을 봤을 때는 그것이 바른 방향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좌고우면하지 않고 설령 그것이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반면에 박진영 부원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상의 애로사항도 있다. 그리고 뭐 마약이라든지 전세 사기 현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런 책임론을 꺼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다시 데려다 놓으시죠. 그럼 지지율 50%, 60% 나오고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앞에서 대통령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개혁은 인기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YS 대통령 군개혁하면서 지지율이 90%까지 육박했습니다. 개혁을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지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지금 무역 수지 적자 상황입니다. 이거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 개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념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당적도 없던 사람을 국민의힘이 불러낸 분이 저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높아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겠는데 민심을 듣겠다. 그럼 민심 어디 가서 들어요? 지지율이 민심 아닌가요? 지지율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연연하지 않겠다. 독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저희가 뭐 평론을 들어봤는데 어쨌든 뭐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1년 과연 점수를 몇 점을 주실지 한번 방송 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췄고요.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동을 멈춘 이 개성공단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무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20일 이 개성공단 인근을 찍은 이 위성 사진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곳에서 이 버스와 트럭 또 인파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에서요? 맞습니다. 사진안을 보시면요. 이 지역 이 가죽과 의료, 이 신발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모여있는 공터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 분석에 따르면 이 공장 주변에 인파가 오가는 그림자가 찍혀 있고 이 쓰레기장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과거 특정 건물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여러 버스가 오가는 이런 모습만 포착이 됐는데 지금은 5, 6곳에서 계속해서 트럭이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게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움직임은 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통일부 당국자도 오늘 이런 위성 사진을 포함해 여러 정황을 우리 정부도 분석을 했는데 현재 한 10개 정도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준일 변호사, 그러면은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지금 개성공단에서 물건 생산하고 뭐 트럭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이거 유통하려고 실어 나르고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동이 중단됐었는데 지금 저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뭔가 버스도 많고 자재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사람도 많이 있고라고 한다면 이제 무단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의 생산품이라든가 자재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트럭에 바짝 붙어 있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민 기자, 그리고요, 예전에 이제 개성공단이 한창 활성화됐을 때 네. 근로자들이 통근버스 타고 출퇴근했어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제 파란색 통근버스인데 이게 평양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평양 버스가 평양에서 이 발견이 되면서 이 개성공단이 지금 가동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근거에 조금 더 뭔가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시내 곳곳에서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포착이 되면서 실제로 인력이 이곳으로 오가고 있고 공장을 가동하는 거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개성공단에 다니는 이 출퇴근 통근버스, 개성공단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위한 통근버스였는데 이게 최근 보면 이게 개성시에만 다녀야 되는데 평양에서도 지금 발견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신영 부원장, 지금 개성공단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이렇게 개성에 있어야 할 버스가 평양에서 돌아다니고 이거 우리 재산권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있고 재산은 우리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난감한 거죠. 사실 북한이 저러고도 남을 나라잖아요. 뭐 저런 행동을 하는 나라인데 저걸 지금 우리가 뭐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국제법 북한이 아니죠. 뭐 흔히 하는 말로 국제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국가도 아니고 결국은 이 부분은 저는 뭐 테이블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테이블을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뭐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이건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빅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히려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진영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그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그 개성공단 한국 그 업체 대표 회장님과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기사가 있는데 했더니만 답이 의외였습니다. 새삼스럽게. 이미 그 입주 업체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임의로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었다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데 이분들이 그 국가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본인들의 투자 금액의 기껏해야 한 3분의 1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결국 실제 저것은 대한민국의 피땀이 얼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전통문을 보내고 하는데도 받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은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진일 변호사, 이 관련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법적 조치를 언급을 했는데 근데 상대가 북한이잖아요. 법적 조치한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뭐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개성공단에 있는 그 기업이 이제 우리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소송이든 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발생했다라는 걸 이제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곳에 이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갈 수도 없어서 구체적으로 손해가 얼마인지도 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승소한다 하더라도
또 사실상 이게 북한이 이제 집행이 가능하냐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의 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난 주말에요. 미국 텍사스주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8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그런데 이 희생자들의 사연이 하나 둘씩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그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한인 피해 얘기가 들려서 가슴이 좀 더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 쇼핑몰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총기 난사로 희생된 한인 교포 일가족이 있어서 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가족이 이제 지금 쇼핑몰에 이제 방문했던 그 사연이 좀 더 이제 또 마음이 아픈데 그 사연이 왜 방문을 했었냐면 이제 이들의 6살 된 이제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생일 선물로 이제 옷을 받았는데 네. 그 사이즈를 교환을 하려고 아이고. 이제 그 쇼핑몰에 갔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이즈가 맞았으면 거기 쇼핑몰 갈 일도 없었는데. 네,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민 기자, 근데 이 부부가 이 한인 사회에서도 상당히 좀 평판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남편 조 씨는 변호사고 아내인 강 씨는 치과 의사로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한인 교회에 다녔는데 이곳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쳤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 한인 부부와 3살배기 둘째 아들이 희생이 됐는데요. 6살 큰 아들만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살아남았지만 크게 다쳤는데요. 이 어깨 총상을 수술받았고 정신적인 충격이 지금 큰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참 윤진일 변호사 참 얘기 들으면 정말 마음이 좀 짠한데 그래도 이제 6살 아이는 생존을 했어요. 근데 참 어떻게 혼자 이렇게 생존을 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이 안타깝게도 이제 뭐 6살나 아들 혼자만 이제 생존을 했습니다만 이 아들이 이제 생존하게 된 거는 바로 이제 엄마가 보호를 해서 이렇게 생존을 했다라는 목격담이 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사고 현장에서 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좀 돕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주민 중에 이제 한 명을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 주민이 이제 그 쓰러졌던 그 한인 엄마죠. 그 엄마 이제 몸을 이렇게 돌렸을 때 그 안에 이제 그 6살 된 아들이 아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제 어머니가 몸을 이렇게 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제 지킨 것으로 이제 보이고 결국에 엄마가 이제 살린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산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들을 구조했을 때 아들이 엄마가 많이 다쳤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 부분에 총상을 이제 맞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행히 뭐 목숨은 건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아들이 이렇게 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눈물 나는 그런 모성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로 해서 다행히 이제 살았다고 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진일 부원장, 어쨌든 뭐 아이 옷 교환하려고 갔다가 이렇게 좀 참변을 당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다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안타깝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총기에 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총기 규제의 문제가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가라는 제도 속에서 개인이 희생자가 된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또 보면은 미국에는 이제 헌법의 논리가 헌법이 만들 때부터 시민의 자위권 개념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연방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총기 규제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 텍사스 주지사가 공화당일 거예요. 공화당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헌법에 대한 보수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총기 규제에 대해서 좀 비적극적인 편인데 이거는 아마 좀 그 미국에서 헌법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논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이 6살 큰 아들 얼른 좀 완쾌되길 빌겠고요. 앞으로의 삶은 좀 굴곡이 없기를 저도 멀리서나마 좀 빌도록 하겠습니다.